안녕하세요. kit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제가 살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줄은 전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가 kit다이어트를 담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더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떨려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라이브를 통해서 다이어트 질문 답변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과 질문 답변을 이제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 답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동안 이제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고 있던 기존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 라이브가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차인 만큼 우리가 이 킵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한국심리교육원의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소셜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작성한 칼럼이나 컨텐츠를 좀 보신 분들은 모르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심리치료요법과 다이어트가 결합이 된 것이구나 라고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킵 다이어트는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대체로 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랑 심리요법, 다이어트를 하는데 웬 심리요법이냐, 이게 새로 나온 다이어트, 워낙 많죠. 다이어트 방법들이 그들 중도 새로운 다이어트 상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몸과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가다 보면 이 심리, 즉 마음을 배제하고서는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도 존재를 반드시 합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 보니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상호 연동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몸에 찐 살은 이제 몸으로 뺏는 이 다이어트의 방법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연구도 되어 왔고 이런 규칙이나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마음과 심리에 대한 걸로 다이어트를 적용한다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쉽게 신뢰가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또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대가 옛날에는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었죠. 육체를 많이 쓰고 육체 노동이 많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이제 창조 경제라고 그러죠. 뭔가 책상 앞에서 앉아서 지식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육체 노동은 좀 감소를 하고 반면에 고칼로리,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이어트가 비만율은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다이어트는 그거에 맞춰가다 보니까 아주 극하게 되게 되죠.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극단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면서 몸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그 다이어트를 하면 거듭할수록 심리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원인을 찾아낸 게 바로 킵 다이어트예요. 심리치료법과 이 다이어트를 결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특히 여자의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 상처에서 비롯이 되고 상처를 해결해야지만 이제 비로소 다이어트를 완료하고 종결하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상담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하나씩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 다이어트랑 정말 아무 하등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 같은 거 대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진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여기 이 라이브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엄마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하기가 힘들죠. 다이어트를 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육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가령 이제 등하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30분이나 아이 둘을 데리고 걸어가서 등원을 시키고 오는데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하루 일과가 끝난 것처럼 힘들어지게 되는데 왜 살은 안 빠질까요? 가사노동이 너무 힘든데 왜 살은 안 빠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육아가 힘든데 왜 안 빠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만큼 우리가 체력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 소모량,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제 육체적인 다이어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 체중이 50kg 정도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에 걷는 활동이 200kcal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등산 같은 경우는 420kcal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줄넘기 같은 경우는 525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하는데 줄넘기는 1시간에 525kcal가 소모가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줄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15분에 3,000회 정도를 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15분에 3,000회 정도를 뛸 수가 있는데 1시간을 뛴다 그러면 거의 12,000회 정도를 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000회 정도의 줄넘기를 뛰는데 525kcal밖에 소모가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칼로리 소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아가 힘든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운동으로서의 개념이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질문이 조금 올라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SMS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다이어트 보조식품 ABC 주스나 방탄커피 등의 후기를 보면 2-3개월 사이에서 10kg 이상 감량했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요?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다이어트 보조식품은요, 절대 살 안 빠집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ABC라는 제품 굳이 제품명 밝히지 않아도 다이어트 보조식품 보조제 자체는 살을 빠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다이어트의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농축시켜서 정제를 해서 만들어내진 기능식품이에요. 약도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에 제품이 이 L-카르니틴이라든지 가르시니아, 공해리놀레산, 카테킨, 카페인 같은 이런 그런 원료가 대체로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옆 동네에서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의사분도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논문 결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자료를 보면 논문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논문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연구하는 환경 같은 것이 공평하거나 환경 조건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공평하게 맞지 않아서 검증 자체가 힘든 논문들에서 발표가 됐던 그런 효과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이 보조제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사실 다이어트 효과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인의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원료에 대한 효과성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해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카페인 자체에 좀 미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굉장히 박동이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행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대사량이 조금 촉진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자체만으로도 카페인이 이제 조금 내가 좀 능숙하다, 카페인에 있어서 능숙하다 싶을 때는 그런
것도 사실은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안 빠진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구매를 합니다. 이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다는 것이 가장 커요. 내가 분명히 많이 먹어봤고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썼어. 그런데 안 빠져. 그래도 이 다이어트 제품을 다시 구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뭔가 이걸 구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심리적인 뭔가 작용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대체로 그거를 상처작용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다이어트 보조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국내 제품일수록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거를 계속 구매하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감소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결국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가 심리적인 효과죠. 그래서 이 플라세보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신체화 현상이라고 심리작용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병증 같은 것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병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냉동고에 갇혀서 동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냉동고 전원이 꺼져 있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 상상 임신이라든가 임신에 대한 거부증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나는 임신을 안 했는데도 임신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임신 거부증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임신하는 자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때 자궁이나 태아 자체가 앞으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길게 자라나서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몸 반드시 변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몸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플라세보 효과로 인해서 체중 감량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지만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팅창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간헐적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간헐적 다이어트가 요즘 엄청나게 선풍적으로 많이 인기를 얻고 있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헐적 다이어트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간헐적 다이어트의 장단점, 그리고 정말 살이 빠지냐, 효과가 있냐, 뭐가 어떤 부작용이 있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다이어트는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간헐적 단식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거를 내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으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흔하게 하는 16대 8, 내가 16시간은 공복 시간을 갖고 8시간 정도는 계속 먹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아니면 1일 1식을 한다던가 이틀을 먹고 하루를 쉬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성인 면에서는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가 일주일을 꾸준히 먹는 거하고 단식을 해서 먹는 거하고 칼로리 섭취량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공복 시간을 가질 때는 자가포식 기능이라고 해서, 보통 간헐적 단식 자체가 원래는 질병에 관련돼서 연구되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들은 질병에서 연구가 시작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이어트 효과성도 있기 때문에 넘어오게 된 건데, 자가포식 기능이나 이런 걸 위해서 건강 증진에도 좋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로지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몇 개월, 한 3개월 지속해서 내가 원하는 감량만큼 뺐어.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살은 반드시 요요가 반드시 오고,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몸의 문제랑 심리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내가 생활 패턴이 너무 안 좋아,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질 정도로 생활 패턴이 너무 안 좋아 하는 사람한테는 건강한 이 습관과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삶의 패턴에 필요한 것이지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고 단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한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 제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간헐적 폭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 하루 삼시세끼를 다 먹던 분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발생했던 이 악영향에 대한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음식에 대한 강박이 전혀 없던 분인데 간헐적 단식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엔 음식에 대한 강박이 생겨버렸고요. 섭식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대부분 1시간 아니면 하루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이 생겨버린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간헐적 단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칼로리를 조금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적어진다라고 하면 다이어트는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심리 습관 다이어트, 습관 성형 다이어트라든가 자존감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운동에도 심리 운동 다이어트 기법이라든지 약간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은 이제 슬슬 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심리에도 뭔가 문제가 있음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심리치료나 상처치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인드 컨트롤에 준한다라는 거, 근본적인 해결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을 내가 습관으로 아예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다이어트 방법으로서는 똑같이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특히나 강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좋지만 그것이 이제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변해서 나에게 심리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려봤어요. 밑에 또 다음 사연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리님,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 공복감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공복감과 포만감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위장이 꽉 들어차면 내가 채워놓은 게 많으면 포만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장이 완전 비어버리면 이 공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위장이 비어서 뭔가 없으면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 위장이 꽉 들어찼을 때는 사실 꽉 들어차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음식 섭취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서 공복감과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술을 먹을 때 안주바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술을 대체로 잘 못 먹으시는 분들, 빨리 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게 이 안주를 많이 찾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 술에 취하게 되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 호르몬 작용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꾹꾹꾹 들어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 대한 포만감을 못 느끼고 계속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위가 찼기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지고 위가 벽기 때문에 공복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복감을 느끼는 거는 왜 발생을 하느냐? 내 위가 비었어. 내가 에너지로 뭔가를 써야 돼. 내 신체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써야 돼. 그러니까 뭐 좀 먹어. 라고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르몬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복감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공복감이 뭔가 죄의식을 느껴야 되거나 불편하거나 나의 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복감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복감을 느낄 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 식욕억제제를 먹는 거예요. 식욕억제제를 먹어도 배는 고파요. 식욕억제제를 먹는다고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입맛이 없어져요. 내가 배는 고파도 지금 중추신경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복감뿐만 아니라 운동 중독에 빠진 분들은 근육통이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쾌감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독이
내가 통증으로 느껴야 될 것을 뭔가 즐거움, 나에게 쾌감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의식의 작용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만약에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살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공복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살이 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즐겁고 이 공복이 너무 즐겁고 쾌감으로 느껴지는 무서운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다른 것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게 되면 공복감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에 뭔가 집중을 하게 됐을 때,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한 11시 반쯤 돼서 자려고 눕게 되면은 그때 엄청 공복감이 갑자기 한순간에 느껴지면서, 아, 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은 굉장히 바빠서 그러게 되고 점심하고 저녁은 그냥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공복감을 견뎌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부 다 정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중독이 아니면 외부적인 약물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던가, 사실 세 번째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것도 중독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공복감을 잊을 정도로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실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건강해서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린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식이 제한을 하는 것보다, 식이는 내가 심리가 건강해지고 밸런스가 맞고 일상생활의 패턴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섭취에 대한 것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결국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사 저하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사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서 요요가 더 크게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온리님 같은 경우는 좀, 저도 많이 느껴봤지만 좀 짠해요. 이 공복감을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드세요. 배고프면 좀 드셔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기 때문에, 공복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체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식이 막 제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채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운동과 식이요법을 적용해서 살이 빠진 뒤에 유지를 위해 계속 운동과 식이를 병행해야 하는 게 너무, 운동과 식이요법에서 살이 빠진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이에요. 이게 한번 했다고 내가 살이 감량 목표를 채웠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멈추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데, 요요 현상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원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로지 몸을 이용해서만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트 포인트라든지 심리적인 밸런스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몸으로만 죽어라 다이어트를 했는데 내 심리 문제는 계속 그대로 있어요. 회복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심리 문제에서 비롯되는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식욕이 일어나는 거, 식욕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처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분 전환, 긍정 기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여자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상처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것을 처리를 전혀 못하고 몸으로 죽어라 혹사시켜서 다이어트를 해놨더니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근본적인 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 병행해야 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인 소모성 에너지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을 이용해서 우리 뇌에 관련된 소모 에너지, 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되게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를 해보면 사실 근골격에 관련되고 근육이나 이런 것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은 전체 에너지 대사의 18에서 19%밖에 안 됩니다. 가장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것은 간이에요.
간이 한 25에서 27% 정도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것이 바로 뇌 활동입니다. 뇌에서 전반적인 신체 에너지 대사 중에 20%에서 25%를 소모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뇌가 관련된 부분이 아주 긍정적일 수 있는 소모량인 것이 무엇이냐면 뇌 활동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량에도 제한이 있고요. 한계가 있는데 뇌 활동은 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 소모량이 전체의 20% 정도 차지한다는 거고 어떤 특정한 활동, 지식 활동이라든지 악기 연주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활동을 했을 때는 거기서 에너지 소모율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킵다이어트도 이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소모성 에너지로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인데 이 소모성 에너지를 스트레스를 상처로 전환되지 않게 내 심리에 문제가 가지 않게 잘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은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서 방법으로 쓸 수가 있다면 내가 의식으로 자각하지 않아도 이미 무의식에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게 되면 따로 유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전혀 자각할 수도 없는 에너지 소모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 뇌의 이 에너지 소모량이 효율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탄수화물 배제하는 식단을 굉장히 많이 하죠. 탄수화물을 배제하면 살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잉여가 되면 살로 축적이 되는 건데 뇌는 오로지 에너지원을 이 포도당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채영 님이 이 효율적인 유지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기존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는 큰 답은 없다. 계속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죽는 날까지. 운동선수들도 은퇴를 하면 살이 찝니다. 그때 운동을 했었던 시절에 이 타이트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면 살이 찌게 마련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존의 방법에서는 그런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과 이제 심리 문제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KY님, 음식 조절할 때 종류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먹는 양의 제한을 두기 대 이 먹는 양의 제한을 많이 두지 않는 대신 종류의 제한을 많이 두기 이 두 가지 중에 식탐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칼로리를 기준으로 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섭취 품목에 대한 제한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이게 식탐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제한하느냐가 어느 방법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탐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식탐이라는 것은 결국 욕구거든요. 내가 충분히 충족이 되어 있을 때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식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것을 음식 욕구를 필요로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 식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식욕이 강한 경우를 식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욕구도 강한데 그것을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식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제한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식욕이 발생하는 이유, 우리가 식욕이 왜 발생을 할까요?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긍정 기분을 필요로 할 때 가령 뭐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상처가 작용하는 상황일 때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음식 섭취입니다. 특히 미각이 조금 트여 있는 경우는 맛있는 걸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머물던 상황이 조금 환기도 되고 하면서 점점 음식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내가 음식을 먹는 상황, 뭐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상황에서 음식을 좋아를 하고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수시로 뭔가 음식이 땡긴다.
수시로 뭔가 공부를 하다가도 땡기고 업무를 하다가도 땡기고 아주 수시로 이런 음식이 땡기는 욕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조금 견뎌내고 힐링할 수 있는 체계가 과연 있느냐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충족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음식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자가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뭔가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조금 더 그것을 억누른다는 말도 그렇지만 힐링할 수가 있고 할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기분 전환을 찾게 되고 그 기분 전환의 목표가 음식으로 습관이 들여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뭔가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뭔가를 조금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가도 스트레스가 조금 들어오면 음식을 찾게 되고 또 다시 이제 기분 전환이 됐어.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하다가 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음식을 찾게 되고 이런 일이 아주 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자신의 스트레스 힐링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심리 문제를 조금 밸런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문 주신 것처럼 되게 재밌는 질문이기는 한데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여태까지 기존 다이어트의 방법들이었어요. 몸에 찐 걸 그대로 보고 몸에 찐 살을 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어떤 것을 제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식탐이 많은 사람인데 어떤 방법이 좋냐라는 것도 결국 표면적으로 식탐 자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 이 식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상황과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치료요법과 다이어트에 결합된 것을 가졌을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식탐이 있는 것은 엄격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지금 GK 와이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권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면 부족이 살이 찌는 원인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수면 부족이 식욕을 증가시키는 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식욕을 억지로 참는 것 말고는 사실상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수면 부족이 살이 찌는 원인과 직결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검증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수면 부족은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해도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수면의 질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망관점에서 봤을 때 꺼지게 되면서 무의식만이 작용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몸을 회복시키고 심리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 게 이 마음 관점에서의 이 수면 부족, 수면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내가 수면 부족에 들어가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요. 코르티솔 수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 수치인데 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식욕 촉진 호르몬이 높아지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식욕의 문제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는 식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질문 주신 GKY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개선을 해야 되느냐? 지금 위에 질문 주신 것과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계속 자도 피곤한 상태, 의식이 켜져 있는 상태, 스트레스가 자면서도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를 아주 꽉 물고 잔다든가 인상을 쓰고 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인식되는 것들이 또다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또다시 잠에 들 때 수면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그 와중에 살이 쪄버리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식욕의 문제가 아니다. 식욕을 억지로 참는 것은 어렵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심리의 회복이 중요하다. 회복이 되면 수면이 개선이 될 것이고 말씀드린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식욕 촉진하는 그 수치도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제 봤을 때는 앞으로는 표면적인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식욕, 살, 비만 이런 것을 볼 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GKEY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이제 중독에 들어갈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심리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회복에 있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SMS님. 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많은 사람의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많은 사람의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결국 기존 다이어트를 설명을 드리면 식이 조절 밖에는 없겠죠. 근육이 많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근육의 역할이 쓰이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방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도했을 때 외관적으로 너무 보기가 좀 그렇고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능력이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만 여성에게 지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많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바디 프로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면 이분도 같은 경우죠.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제는 좀 더 효과성이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기존의 식이섭취 그리고 운동으로 따지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터넷만 치셔도 엄청 많은데 선택을 못 하시는 것 뿐이에요. 사실 뭐가 됐든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효과성도 좋아요. 저는 기존 다이어트가 살이 안 빠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 기존의 다이어트를 이용해서 20kg 넘게를 2번 이상 감량을 했던 경력이 있고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도 살을 빼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이어트를 해서 뺐는데 그것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만 효과성이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요요가 다시 오고 그리고 반드시 심리 문제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 요요가 왔을 때 심리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상처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점 상처가 확대가 되고 결국 다이어트 중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 기존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MS님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지방과 함께 근육이 많던 지방과 근육이 적던 상관없이 이제는 이 소모성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뇌활동을 이용해서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 방법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구가 됐었어도 사실 문제였던 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뇌 활동을 이용해서 의식의 소모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면 스트레스가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온전하게 심리적으로 힐링을 못 시키게 되면은 심리 문제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심리 치료라든지 상처 치료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기분 전환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왔어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한국심리교육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효과적으로 뇌 활동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심리적 문제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지금 킵다이어트 기존의 이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원리라든지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프리티님, 저희 첫 실시간 상담 축하드려요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이 엄청 빠르죠. 굉장히 당황을 마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질문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매일 운동하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언니가 있어요. 프리티님은 아니시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대단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상처의 작용인가요? 유지하고 매일 운동도 하신대요. 제가 이런 상처나 운동에 관한 것들이 왜 어떤 심리적 문제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1회차에다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약간 자칫 좀 소홀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커요. 사실 운동 다이어트라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를 유지해 나가는 거, 기존 다이어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여자에게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령 운동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근육량을 굉장히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표현이다 보니까 표현이 과다해지면서 심리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유지해야 돼. 내가 뺀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솔직히 얼마나 큰 그런 반대되는 강박이 많이 작용을 할까요?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내가 유지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는 이 몸을 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프리티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대단해 보일 정도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안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좀 편안한 거 좋아하고 좀 정체되어 있는 걸 좋아하지 활동적이고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는 있어요. 운동을 하나의 이제 트레이너들 분들처럼 하나의 가치로서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직업이나 일에 대한 가치로서 보게 되는 경우는 운동에 대한 이런 강박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하나의 습관이고 노력이고 일에 대한 것이니까, 다이어트가 아니라 일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체중을 유지하고 싶어. 내가 이 몸매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몸매를 얻으면서 얻은 혜택이 많고 이 혜택에 대한 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경우, 결국 운동은 중독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작용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이런 행위 자체가 상처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상처가 먼저냐 운동으로 하는 것이 먼저, 이런 뭐가 먼저냐가 아니라 다이어트와 상처는 악순환 구조가 돌아가요. 뭐가 먼저냐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상처로 이어지고 상처에서 또다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강박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계속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오로지 신체를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젤리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볼게요. 첫 방송 축하 감사합니다. 왜 원하지 않는 부위에만 살이 찌거나 빠질까요?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균형 있게 찌고 빠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부위에,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대한 것을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기존에 운동적인 관점에서 봐도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식이 섭취를 하든 뭘 하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고 찌는 것은 풍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다 불어나고 다 같이 빠지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근력 운동을 했어요. 다리가 좀, 하체가 내가 불만족이야 싶어서 그 다리에 대한 근력 운동을 엄청 했어요. 그럼 다리살이 빠지느냐? 안 빠져요. 다리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대사량에 의해서 전반적인 전신의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특정 부위에 한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정 부위에 대한 것이 왜 상체가 좀 더 찌신 분, 하체가 찌신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마음 관점에서는 이런 게 조금 있긴 해요. 여자가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좀 상체에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요. 가령 솔로인 경우, 미혼인 경우는 솔로시거나 아니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체 쪽에 살이 찌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성의 호르몬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여성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가장 이제 좋을 때는 가슴과 엉덩이, 힙 쪽으로 지방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갱년기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슴과 힙에 있었던 이런 지방들이 복부라든가 허벅지, 엉덩이로 가더라도 뭔가 이게 탄력이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변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특정 부위에 살이 찌는 이유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특정 부위만 빼느냐, 그거는 사실 조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킵다이어트 이전에 먼저 임상을 한번 실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상 실험에 있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킵다이어트를 담당하게 되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던 일인데, 뭐 살은 안 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도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살이 안 빠지신 분들은 있지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다 올라가셨어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뭐 지나치게 막 피 끝대로 이렇게 절정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젊으셨을 때 수치로 회복이 되는 경우를 대다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것은 심리의 밸런스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점점 상처가 많이 생기게 되면 심리의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 상처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호르몬도 같이 저하가 되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의 밸런스가 맞을 때는 내가 심리 문제로 하락됐던 이 호르몬이 그만큼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여성의 성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지방이 다시 이제 복부나 허벅지 이런 데로 몰렸던 것이 원상태로 조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사실 이건 좀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몸이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신체가 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례로 얼굴에 가장 많이 나타나죠. 어떤 심리 상태이냐에 따라서 얼굴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 살아온 삶의 이런 방식에 따라서 얼굴이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상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상을 보면 이 사람 대충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심리의 작용에 따라서 몸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특정 부위에 대해서 고민을 원하지 않는 부위라고 하시는 거에서 제가 뭔가 이런 약간 진심 어린 조언을 약간 드리고자 하면 무엇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젤리님의 장점으로 작용할지 단점으로 작용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상체는 되게 날씬한데 하체는 굉장히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고민이야. 내 컴플렉스야. 그러면 내가 모든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이제 외관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더 집중이 되고 더 컴플렉스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심리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수록 더 그 부분이 유독 컴플렉스로 보여지고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젤리님의 단점이냐?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냐?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성의 매력은 이렇게 외형에 국한돼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결국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상처라든가 뭔가 심리적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먼저 회복이 된다. 심리의 밸런스를 잡아서 자존감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런 이런 신경을 안 쓰시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살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정 부위를 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수술이 있습니다. 제가 주사 진짜 많이 맞아봤고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지방흡입도 해본 적이 있어요. 허벅지에. 그런데 결국은 똑같이 요요가 와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아직까지 빼야 될 적정 체중이 목표 체중까지 가기에는 거의 10kg 가까이 빼야 되는데 신경이 잘 안 쓰여요. 그러니까 딱히 그것이 이제 뭐 제 매력을 뭐 손상하거나 아니면 어필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뭐 특정 분위기가 못나고 뭐 어쨌건 그런 거 내가 예쁘다 잘나가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면 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있으면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 내 외형에 대해서 특정 부위가 어떻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먼저 이 심리 문제를 회복을 하고 자존감을 올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는 이에 따라서 와, 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네님이 질문 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공부를 많이 하는 입시나 공무원 준비생은 뇌를 많이 쓰니까 살이 안 쪄야 하는 거 아니들이 굉장히 잘 먹여요. 빠지는 만큼 먹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뇌를 많이 써서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을 한 정도가 아니라 심리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태까지 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무원 준비하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어지간한 지식 정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많이 쌓이고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거의 심리의 밸런스가 무너진 정도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심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체형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살이 엄청나게 빠지던가 살이 엄청나게 찌던가 같은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느냐의 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잘 먹어서 빠지는 만큼 잘 먹어서 입시 같은 경우에 살이 유지가 된다거나 그리고 고등학생들 엄청 그래 대학 가면 예뻐져 대학 가면 뭐해 하면서 이제 대학 가서 할 것을 도모시키지 지금 막 다이어트해 이런 말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 친구들 보면 먹는 양도 엄청납니다. 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고 저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살면서 가장 많이 먹는 때가 그때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모두 전부 다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KY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나이살은요 저희 엄마가 자꾸 배가 나오면서 하복부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다 보니 매번 바지를 새로 사면서 그 짜증을 저한테 내요. 사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쵸. 엄마 뭐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살찌면 엄마한테 짜증 많이 내죠. 이건 아까 제가 이제 나이살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에요. 신진대사 저하 그리고 호르몬 저하. 결국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냥 분해가 되는 게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냥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저 지방을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호르몬 작용이에요. 그런데 나이면 될수록 신진대사랑 호르몬 작용은 무조건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 다이어트에 있어도 굉장히 또 한 가지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거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신진대사가 능력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고 한 번 떨어진 신진대사는요 자가적으로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지금 17년 가까이 이 방법을 찾고 있어요. 신진대사를 자가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없어요. 구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뭐 의학계에서 있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검색에서는 안 나와요.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치면 외부적인 요인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뭐 반신욕을 하세요. 그래서 혈행을 돌리세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하세요. 뭐 따뜻한 물을 드세요.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신진대사를 회복할 수가 있지 내가 내 몸 기능 자체 자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음식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신진대사는 기초대사량이랑은 조금 달라요, 맥락이. 기초대사량은 숨만 쉬고 존재만 하는데 장기를 유지하는 데만 쓰이는 이 대사량이고요. 지금 기존의 다이어트는 전부 다 이 기초대사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진대사예요. 신진대사라는 것은 그런 기초대사를 포함해서 내 소화 기능, 소화가 얼마나 원활한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내분비 기능, 내분비가 이제 호르몬 관련된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라서 전반적인 이 개인차를 갖고 있는 대사 기능인데, 어쨌든 이 신진대사 기능은 다시 회복이 되지, 한번 소실이 되면 회복이 되지 않는데 그거를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외형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신진대사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거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제 나이 좀 이제 30 넘어가고 아이 좀 낳고 하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게 힘들고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어. 마음은 있는데 할 체력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뭔가 소화 기능에 있어서도 계속 힘들어지고 한번 지치면 회복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느끼면서 후회를 하게 돼요. 젊은 날에 조금 더 이것들 염두에 둘 걸. 내가 정말 외형과 바꿔서 영혼을 팔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도 지금도 찾고 있는데 사실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노화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이어트를 해서 그거를 앞당길 필요가 없다. 신진대사 저하를 앞당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나이살은 호르몬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 저하에 의해서, 이 신진대사 저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외부적인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리를 회복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에너지 소모량 증가로 인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질문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 이 마지막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트레이너라고 물어보시면 전 트레이너 아닙니다. 트레이너 아니지만 트레이너랑 같이 많이 운동을 해봤고, 운동 다이어트 엄청 해봤고, 지금 저희 킵다이어트에 고문 트레이너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를 트레이닝 시키다가 같이 이제 자문을 하시게 되게 된 경우인데, 운동을 정말 트레이너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마음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운동이라든지 의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 관점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봤을 때는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제가 여태까지 17년간 넘게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많은 축적된 것들에 비롯됐을 때 대다수가 맞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저 178에 74kg인데 다이어트 해야 할까요?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프로필 보면은 남자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178에 74kg? 제 프로필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키가 169인데 지금 68, 67 정도 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될까요? 전 다이어트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설령 뚱뚱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트레이너분들은 이런 거 조언하시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아지겠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조언 안 드립니다. 그건 개인이 생각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디 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밸런스,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체형적으로도 밸런스의 부분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심리적인 문제가 없고 자존감이 높고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설사 고도비만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질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삶의 질이 안 떨어지고 나의 심리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사실 저는 대답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답변을 드리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살이 많이 찐 경우 상처가 치료되고 심리장애가 나아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나요? 당연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인해서 살이 많이 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뭔가를 많이 안 하고 이런 상처 치료의 욕구를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체형이 변화가 되고, 조울증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조울증은 자칫 폭식하고 토하고 하는 이런 섭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 섭식장애를 앓고 있고, 우리가 위밴드 수술을 할 정도, 위절제 수술, 요즘엔 비만 치료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할 정도로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해서 살이 찐 분들, 결국에는 이 위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까지 하시는 거 자가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기가 조금만 조절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면 자가적으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가적으로 음식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음식을 통제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섭식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심리 문제, 상처 치료를 하게 되면 우울증, 조울증 없어진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섭식장애 없어진 건 당연하고 원래대로 회복 가능합니다. 일단 그리고 내가 음식에 대한 자가적인 조절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게 먹고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일상을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다이어트의, 기존 다이어트의 폐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잘못된 부분, 이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돼서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오늘은 1회차고 저 너무 미숙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말씀을 잘 드릴 수가 없었고, 설명도 진짜 엄청 이상하게 했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저도 좀 더 조리 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긴 시간 들어주시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심리 문제에서 비롯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의 다이어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로지 몸으로만 하는 다이어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다이어트가 종료가 될 수 있다.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답변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음번에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